네, 안녕하십니까. 해양통신 네트워크 3주차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배우고 있는데, 네트워크 앞에서 이 표지에서 나오는 그림 보이시죠? 자, 한번 보죠. 이 그림에서 이, 이 빵처럼 보이는 이 햄버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거를 OSI 7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울 것인데 물리 계층은 쉽게 말하면 이더넷 카드,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존재하는 거죠. LT 칩, 통신 칩 이런 걸 얘기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링크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맥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요 두 개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먼저 랜 환경에서 맥 계층과 LLC 계층의 차이와 역할을 이해한다. 자, 맥 계층이 무엇인지, LLC 계층이 무엇인지는 이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더넷의 동작 원리와 프레임 구조를 이해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이 통신 방식, 유선 통신 방식이 이더넷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더넷의 동작 원리와 프레임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고, 토큰 버스에서 토큰의 역할, 이런 것들, 토큰이 뭔지, 우리 저번에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맥 계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맥 계층의 이해. 그래서 랜 환경,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층 2 기능을 맥과 LLC 계층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데이터 링크 계층이었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맥 계층과 LLC 계층으로 우리는 보통 구분해요. 그래서 LLC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맥 계층은 물리 계층의 기능을 일부 하면서 또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맥 계층이란 건 무언가? 맥이라는 것은 줄임말인데 미디엄, 억세스 컨트롤 계층이라고 해요. 자, 미디엄이라는 얘기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랜 카드, LT 칩,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통신 장치에 억세스는 이제 접속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더넷이란 공유 버스 방식을 지원하고 둘 이상의 호스트에서 동시에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이더넷이라고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맥 계층에서 이더넷에서는 이 맥 계층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토큰링 방식, 이더넷 방식도 있는, 공유 버스를 이용한 이더넷 방식도 있는 반면 토큰링 방식도 존재해요. 토큰링 방식은 링 구조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특정 패턴의 제어 데이터가 링을 순환하게 돼요. 그래서 토큰을 확보하게 되면 전송하게 될 수 있고, 전송하고 나면 토큰을
링에 내려놓고 이 다음 전송할 전송할 이더넷 장치가 토큰을 이어받죠. 그다음 각 호스트에 전송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높은 우선순위에서부터 토큰을 계속 전달하는 형태로 어떤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LC 계층이란 WAN 환경의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환경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걸 IEEE라고 읽는데 E가 3개 있죠. 그래서 IEEE 802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IEEE 802라는 것은 이 IEEE는 국제 어떤 전자전기 학회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표준 국제 통신의 표준을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EEE 802라고 하면 이더넷에 대한 표준이에요. 이더넷에 대한 표준이고 802.1은 표준 안의 전체를 소개하는 문서가 되겠고 802.2는 LLC 계층을 소개하는 문서예요. 그 표준 문서죠. 그다음에 IEEE 802.3부터는 다양한 맥 환경의 계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우리가 이더넷이라는 걸 쓰려면 이더넷에 해당하는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802.3이라는 방식의 맥은 CSMA CD라는 어떤 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802.4라는 문서는 토큰 버스라는 방식의 맥을 가지고 802.5는 토큰링 방식의 맥을 가지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CSMACD, 토큰 버스, 토큰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이 과목의 목표죠. 자, CSMACD라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좀 쉽게라기보다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캐리어 센스, 그러니까 어떤 전송하는 것을 센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플 어세스, 멀티플 어세스는 동시에 접속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여러 개가, 여러 장치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본 다음에 캐리어 센싱을 한 다음에 보내고 접속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보냈는데 혹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콜리전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존재한다라는 맥이다라는 거예요. 자, 공유 매체에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 매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버스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장치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그럴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돌을 허용하는 방식은 CSMA CD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전송 시간대를 서로 나눠서 쓰는 거죠. 자, 1번 시간에는 내가 쓰고 2번 시간에는 너가 쓰고 이렇게 이거를 구분해서 어떤 시간에는 꼭 한 명만 쓰게 한 장치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충돌 회피 방식이 되겠어요. 근데 CSMA 방식은 충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충돌 감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충돌이 되면 다시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충돌 감지 후 재전송 기능을 통해서 오류 복구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 매체의 길이가 길수록 전송 지연이 증가해서 충돌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CSMA CD 방식을 쓰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충돌 회피 방식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CSMA CD 방식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공유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더넷 선이에요. 예를 들면 모두 같이 쓰는 이더넷 선이라고 봅시다. 호스트 5번이 1번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5번에서 1번이라는 헤더를 붙이고 1번에 가라는 어떤 주소를 붙이고 이 뒤에 부분은 데이터가 되겠어요. 이 데이터를 자 여기는 데이터고 요거는 주소예요. 주소. 1번이라는 주소. 자, 그러면 데이터를 쭉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4번에도 갔다가 자, 4번에도 갔다가 4번에 가죠. 그 다음에 3번에도 가볼 거예요. 근데 2번에도 가볼 거예요. 그런데 주소가 1번이었어요. 4번이 주소를 읽어보죠. 내 거 아닌데? 3번도 읽어보죠. 주소가 나하고 맞지 않아. 2번도 읽어보죠. 1번이네. 나하고 맞지 않아. 자, 1번에도 가죠. 어떻게 돼요? 1번 주소, 내 주소네. 그러면 데이터를 까는 거예요. 이 뒤에 데이터를 까게 돼요. 그러면 나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1번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2번, 3번, 4번에게 모두 다 전달돼서 감지시키는 어떤 부하가 걸리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목적지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갔네요.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자, 토큰 버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토큰 버스 방식에서는 물리적인 버스 구조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점선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점선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논리적인 프레임은 링 구조처럼 전송한다. 자, 링 구조처럼. 자, 예를 들면 1번 내가 1번 5번에서 전달하고 싶어요. 1번으로. 그러면 1번, 9번, 9번에서는 7번, 7번에서는 6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5번에서 6번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전처럼 같으면 이렇게도 보낼 것이고 이렇게도 가겠죠. 아까 버스 방식, 공유 버스 방식은 이렇게도 가겠죠. 다 가서 주소가 6번인지를 확인하면 6번으로 동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토큰 버스 방식은 어떻게 가느냐. 자, 5번에서 6번으로 보내고 싶어요. 5번에서 1번으로 보내요. 1번이 내게 아니니까 9번으로 보내요. 9번이 주소를 체크해 봤더니 6번이에요. 아니에요. 자, 7번으로 보내요. 7번이 체크해 봤더니 6번이에요. 아니에요. 자, 6번으로 보내니까 7번이 6번 맞아요. 그러면 6번에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씩 다 거쳐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는 모든 걸 거쳤지만 예를 들면 9번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5번에서 1번으로 보내고 1번에서 9번으로 보내면 도착하죠. 그런데 아까 공유버스에서는 모든 곳에 다 가죠. 이렇게. 그래서 9번에도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여기에만 가고 곧바로 도착할 수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다. 자, 토큰 링 방식은 물리적으로 링 구조를 지원하는. 아까 전에는 물리적으로는 링 구조를 토큰 버스는 버스인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게 만든 거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9번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1번이 아니면 1번에서 다시 여기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토큰 버스 방식이고, 토큰 림 방식은 물리적으로 아예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링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의 동작 방식은 대기 모드와 전송 모드가 있고, 대기 모드에서는 입력단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바로 출력단으로 보내고, 호스트가 다운되거나 기타 장애가 발생해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전송 모드에서는 토큰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상태. 그래서 호스트가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출력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뭐 장단점이 있는 어떤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토큰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넘어갔네요. 토큰이라는 게 존재하고 내에게 토큰이 오면 나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4번이 3번에게, 3번이 2번에게, 2번이 1번에게, 1번이 4번에게 이렇게 전송하는 토큰이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송신 호스트가 전송한 프레임이 링을 한 바퀴 돈 후에 송신 호스트에 되돌아와요. 그럼 프레임이 올바로 전송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회수하고 토큰 프레임을 링에 반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만 가면 4번에서 2번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쭉 보내봐요. 3번에도 보내고 2번에도 보내고 1번에도 보내고 나한테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2번은 헤더를 보고 내 주소가 맞네라고 정상적으로 받을 것이고 3번과 1번은 정상적으로 받지 않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갔네라고 인식이 이제 됐기 때문에 4번은 토큰, 내가 이제 보내는 기회를 3번에게 토스해요. 그럼 3번이 이제 자기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을 띠는 방식이 지금 설명한 토큰 링 방식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더넷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더넷과 신호 감지 기능. 아까 전에 CSM의 CD, 그래서 캐리어 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 감지, 캐리어 센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신호를 감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전송 매체의 신호를 감지해서 프레임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더넷은 CSMA 방식을 쓰는데 CSMA CD 방식은 충돌을 허용하고 언제든지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보내는 장치가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요. 이거를 캐리어 센스라고 해요. 첫 번째는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채널 사용 여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그럼 채널이 사용 중이면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고 쓰고 있네? 그러면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정해진 시간 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무도 안 쓰네? 그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상태가 되면 확률 1의 조건으로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효 상태가 되는 게 체크되면 그때부터 보낸다. Non-persistent CSMA 방식은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채널 사용 여부 확인하는 건 동일한데 채널이 사용 중이면 더 이상 유효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대신 임의의 시간 동안 대기 후에 다시 채널 감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거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체크하는 것이고 Non-persistent 방식은 한번 체크하고 계속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어떤 임의의 정해진 시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딱 왔을 때 한번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충돌 확률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 Persistent CSMA는 슬롯 채널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채널이 유효 상태이면 P의 확률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채널이 사용 중이면 다음 슬롯을 기다린 후에 앞에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어떤 슬롯이라는 구간을 나눠놔요. 그래서 그 슬롯의 때마다 체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SM의 CD는 둘 이상의 호스트에서 채널이 유효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 프레임 전송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효 상태가 딱 왔어요. 그런데 보내고자 하는 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 장치가 4대였어요. 이 4대가 유효 상태가 오니까 동시에 딱 보냈어요. 그러면 4대는 다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충돌 감지가 되면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돌이 감지되면 보내던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다시 유유 상태를 체크하는 걸 해서 새로 다시 보냈던 거를 다 깨졌다고 보고 다시 보내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CSMA CD,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인터넷, 이더넷, 유선망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더넷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굵고 긴 전송 케이블로 된 전송 매체에 트랜시버라는 장치로 보조선을 연결해서 각 호스트를 연결한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굵은 케이블 장치가 있고 지금 여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아파트 혹은 이런 데 들어오는 하나의 호스트예요. 한번 보죠. 여기가 우리 집, 이거는 B라는 집, 이건 C 집이에요. A 집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B 집에 이더넷 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더넷 선으로. 여기에는 뭐 어떤 아파트는 광 케이블일 것이고 어떤 데는 광 케이블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굵고 긴 전송 케이블로 트랜시버 장비로 보조선을 연결해서 집마다 이렇게 꼽는 트랜시버 장치가 있어요. 자, 요게 트랜시버라고 보는 거예요. 트랜시버는 호스트를 전송 케이블에 연결하기 위한 송수인 장치다. 그래서 트랜시버는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려줌으로써 무의미한 프레임 전송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리피터라는 장치도 있는데 여기에 리피터라는 장치가 있죠. 단순히 신호를 증폭해서 이웃하는 케이블로 넘겨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새로운 어떤 아파트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호를 리피트해서 다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자 할 때 어떤 정보들이 붙어서 가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프레임 구조예요. 자,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자, 맥의 프레임 구조다. 맥 계층의 프로토콜에 정의된 맥 헤더라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맥 프레임은 LLC 계층에서 보낸 정보를 전송 데이터로 취급하고 데이터 앞에는 헤더가, 뒤에는 트레일러가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뭐 예를 들어서 BTS 동영상이다. BTS 동영상의 정보는 실제 여기에 실리는 거죠. 여기에 실리는데, 자 보세요. 7, 요거는 7바이트란 얘기예요. 7바이트의 프리앰플을 보내요. 자, 프리앰플이라는 것은 이 신호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알고 있는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안 오다가 신호가 갑자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계속 이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요. 내가 알고 있는 신호가. 내가 알고 있는 신호가 들어왔네 라고 하면 이때부터 요 다음부터는 한 바이트는 스타트 디리미터라는 정보가 오고 6바이트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와요. 그 다음에 6바이트가 다시 소스 어드레스가 와요. 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뭔가 하면 A라는 컴퓨터에서 이더넷을 통해서 B라는 곳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 A가 예를 들면 유튜버 서버예요. B는 내 컴퓨터예요. 내가 BTS 동영상을 뮤직비디오를 클릭하죠. 이렇게 클릭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싣고 B라는 곳에 어드레스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B는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A는 소스예요. 유튜브 서버가. 그 다음에 주소를 데이터로
앞에다 헤더로 보내고 내가 보낸 곳이 여기다라는 정보까지 줬죠. 예를 들면 여기다라는 거 정보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BTS 뮤직비디오의 데이터는 몇 바이트야 라는 랭스를 줘요. 랭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0바이트다. 그러면 1400바이트가 쭉 실려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바이트 체크섬. 이 체크섬 정보로 체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런 것이 이더넷 프레임 구조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시고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6바이트. 맥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맥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 패딩 필드에서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실린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 왼쪽에 위치한 가장 끝에 헤더는 트레일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프리앰블이란, 자, 요 용어를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프리앰블이란 무엇인가? 자, 지금 이더넷에서는 7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 호스트가 송신 호스트의 클럭과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거 데이터가 오면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시작점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디리미터. 이거는 프레임을 시작된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프리앰블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 값을 무조건 적어놔요. 그러면 프리앰블을 내가 데이터가 들어오네 라고 감지하게 되죠. 프리앰블을 보고 그 다음에 프리앰블이 7바이트가 끝났네 라고 보고 요 숫자 10 바이너리예요. 10101012라는 값이 들어와야지만 지금부터 요 다음에 오는 거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야. 7바이트 다음에 6바이트가 끝나면 요 다음 6바이트는 소스 어드레스야 라고 이 물리 계층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래서 송신 호스트, 수신 호스트의 주소가 여기에 실린다. 여기에는 맥 주소가 실려요. 맥 주소. 여러분들 맥 주소는 전 세계에 있는 장치에 다 고유의 장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이더넷 칩이라든가 이 맥 주소가 존재하는 장치를 생산할 때 다 고유 번호를 할당해요. 회사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1년 동안 만들어진 이 장치의 맥 주소는 다 고유 번호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랭스와 타입, 필드 값이 1500 이하이면 데이터 필드의 데이터 크기를 의미하는 랭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1500 필드가 이하가 아니고 꽉 차면 타입으로 해석한다. 랭스의 길이는 데이터 필드에 있는 가변의 길이, 전송 데이터의 길이를 실제로 되어 있고 체크섬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 변형이나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보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일 이더넷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제일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프레임 포맷.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LLC 프레임 캡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더넷 프레임에서 데이터 필드를 제외한 필드들이 맥 계층에서 추가하는 정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이 좀 해석이 잘 안 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 위에 데이터 링크 위에 계층가 3계층이라고 보면 자,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맥 LLC 계층, 맥 계층, LLC 계층, 요게 2번 계층이죠. 여기 물리 계층 1번 계층. 그 위에 계층이 계층 3.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요 3번 계층에서 내려온 요 정보.
요게 패킷이에요. 패킷. 요 패킷에 LLC 헤더가 붙어요. LLC 블락에서. 그 다음에 요게 전체가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몇 개층에서 아까 전에 배웠던 프리앰블, 스타트 리미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랭스가 붙고 요것과 LLC 헤더까지 포함한 걸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를 패딩하기도 맞추고 체크성 요렇게 헤더를 만들어서 요게 물리 계층으로 전달되죠. 이러한 방식이다. 자, 한번 볼게요. 허브와 스위치. 근데 요거는 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허브 박스 형태의 장비에 잭을 연결해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스위치 허브는 허브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비다. 향상시킨 장비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버스에 예를 들어 이더넷 선이라고 봅시다. 이더넷 선에 100메가, 100메가, 100메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더넷 카드를 통해서 전송되고 있죠. 그런데 얘를 공유하기 때문에 100메가 공유 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가 100메가를 다 쓰면 얘는 전혀 못 쓰게 되죠. 예를 들어 20메가를 쓰면 얘는 20메가, 얘는 뭐 예를 들면 60메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허브라는 장치는 최대 100메가인데 100메가를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공유 버스 방식이 아니라 요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자, 스위치는 요것을 n 곱하기 100 그러니까 300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스위치 장비가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n 곱하기 붙는 개수만큼의 곱하기 100Mbps. 그래서 허브보다는 스위치 허브가 비싸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스위치 허브를 거의 쓰는 일이 없을 텐데 학교나 이런 데서는 스위치 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허브. 다시 설명하면 각 호스트는 외형상 허브의 스타형 구조로 연결되고 허브의 내부 동작은 공유 버스 방식이다. 자,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라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유무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를 보면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유무선 공유기에 무선만 보면 이더넷 포트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선 랜선을 이렇게 꼽아서 여기 PC, 여기 PC, 여기 PC, 여기 PC 스타형 구조로 연결하는 거죠. 공유 버스 방식이에요. 내부 동작은 내부에는 다 하나의 공유 버스를 이용한다. 자, 그런데 스위치는 모든 호스트에서 프레임을 전송하지 않고 모든 목적지로 지정된 호스트에게만 프레임을 전송해요. 따라서 동시에 여러 호스트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장점은 스위치 허브의 용량이 허용되면 각각의 호스트는 할당된 N 용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되어 있었죠. N 곱하기 100메가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큰 버스 구조 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LLC 계층에서 내려온 LLC 프레임을 수신 호스트에 전달하려면 토큰 버스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고 아까 전에는 공유 버스 방식이었고 토큰 버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과 토큰 프레임을 구분하기엔 프레임 컨트롤 필드가 존재한다. 자, 아까 전과 다른 부분은 요게 하나 추가됐죠. 요게 지금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프레임 컨트롤. 여기에 엔드 디미터라는 것도 하나 추가됐죠. 자, 요게 토큰이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과 토큰 프레임을 구분하기 위한 필드. 자, 토큰 버스에서는 헤더와 트레일러에 정의된 필드의 기능.
여기도 뭐 다시 한번 보면 스타트 디미터와 엔드 디미터가 있고 시작 구분자, 끝 구분자라고 하고 그러면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거죠. 프레임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체크썸 등이 이더넷 프레임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프레임 컨트롤이라는 필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데이터 프레임과 제어 프레임을 구분한다. 그래서 제어용 맥 프레임은 00, 01일 때는 LLC 프레임, 10일 때는 네트워크 관리용 데이터 프레임, 11일 때는 예약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토큰을 주고받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 이런 걸로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LLC 헤더를 붙이고 여기에 프리엠블, 스타트, 디미터, 프레임, 컨트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데이터, 체크섬, 엔드 디미터 뭐 이렇게 붙인다. 이걸 캡슐화라고 해요. 데이터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죠. 토큰링 방식에서는 자 토큰 프레임 SDAC ED 필드가 토큰 프레임이라는 게 붙고 자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 보면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은 항상 있어야겠죠. 어드레스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는 스타트 디미터 그 다음에 AC는 액세스 컨트롤 FC는 프레임 컨트롤 체크섬 엔드 디미터, 프레임 스테이터스 이런 정보들이 또 추가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이렇게 이 구조를 많이 쓰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다 지우고 이렇게 똑같이 캡슐화가 이루어진다. 자, 뭐 여기에 토큰 림 방식에서의 프레임 필드의 의미와 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노트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전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맥 계층과 LLC 요 구분에 대한 거를 했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자세한 것들을 배울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숙제를 이번 주에는 낼 거예요. 그래서 블랙보드를 보고 블랙보드에 올라와 있는 숙제를 좀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수업에 더 추가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해서 제가 블랙보드에 적어 놓은 이메일 주소로 숙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